안녕하세요. 노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법에 기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그 용어는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 과연 그 개념이 뭐고 어떤 이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 제도의 의의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란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후견인 제도,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서 처음 도입된 제도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런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행위무능력 제도라고 불렸죠. 행위무능력 제도, 그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용어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통해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민법 개정을 통해서 2013년 7월부터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년 후견 제도, 어떤 이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 의사 존중이란 피후견인, 후견을 받는 사람이 후견의 일방적 객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후견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후견 개시 여부랄지, 후견의 세부적 내용이랄지, 혹은 후견 종료 여부에 관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잔존 능력 존중이란 후견의 목적이 단순하게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후견을 통해서 피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원칙입니다. 필요성 원칙이란 후견 활동은 피후견인이 필요로 하는 최소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후견인이 필요로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후견인의 행위는 비록 피후견인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후견 활동이 아니고 쓸데없는 간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은 항상 최소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다음으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보충성 원칙이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고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최우수단으로 후견 개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후견은 항상 최우수단이다. 자, 이것이 보충성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화 원칙인데요. 정상화 원칙이란 후견을 통해서 피후견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대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방 설명드린 성년 후견 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관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사안을 보겠습니다. 성인인 중증 지적 장애인 A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은 A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A에 대해서 특정 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주민등록법이 있는데요. 주민등록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자, 후견인이 대표적인 법정 대리인이죠. 그래서 후견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 이런 분들이 대신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게 이런 세대주, 배우자, 직계혈족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A를 대신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A에 대해서 특정 후견을 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히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목적만으로 후견을 개시했다. 그러면은 성년 후견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후견은 최우수달이다. 이제 성년 후견제도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후견인이 될지, 그 후견인이 어떤 범위의 대리권을 가질지, 이런 후견 내용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법정 후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후견의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의 후견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임의 후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법정 후견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정 후견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이런 이제 후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법적 용어 세 가지 검토한 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인데요. 먼저 권리 능력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계약에 따라서 일정 권리를 가질 것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매매 계약, 뭐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런 권리 능력을, 그러니까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지는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법인.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은 원칙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법률로서 사람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서 사람의 권리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사람의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사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 사람은 죽어야지만 권리 능력이 없어집니다. 자, 이에 반해서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혼자서 유효하게 자신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거나 집을 세를 놓거나 세를 얻거나 이런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행위 능력은 권리 능력과 다르게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 누군가요? 예, 맞습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용돈 받은 범위 내에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에게 받은 용돈으로 뭐 물건을 산다든지 뭐 이 정도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요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는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성년자가 뭐 부모로부터 받은 고가의 카메라를
그 동네 어른에게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가서 그 매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그 행위 자체가 서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줬던 카메라는 돌려받고 우리가 받았던 돈은 돌려주고 이렇게 됩니다. 행위 능력은 권리 능력과 다르게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고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 능력 보겠습니다.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중증 치매 노인, 유아, 술에 만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당연 무효입니다. 아까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법정 대리인 등이 취소해서 무효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 행위는 그냥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다. 이런 의사 능력은 법률 행위의 종류나 행위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증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산다든지 이런 간단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는 의사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주 복잡한 내용의 신탁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의사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의사 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뭐 의사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술에 만취했다. 술에 만취해서 그냥 제가 카메라를 친구에게 줘버렸다. 그러면 다음날 이제 술이 깨서 내가 그날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내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법률행위 종류, 행위자의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자, 이에 반해서 행위 능력은 획일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복잡한 내용의 뭐 부동산 신탁 계약뿐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이런 매매, 이런 뭐 카메라 매매 행위에 관해서도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IQ가 뭐 200인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역시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미성년자도 행위 능력 없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과 다르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제 법정 후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후견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세 가지로 구분되죠. 이 세 가지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후견 개시 사유입니다.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후견은 본인에게 사무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부족한 경우 역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 다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개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법정 후견을 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 이런 법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인, 한정 후견인 및 그 감독인, 특정 후견인 및 그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인, 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인, 특정 후견인 및 그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및 그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드리면, 먼저 지자체장입니다. 과거 행위무능력 제도에서는 공익의 대표자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년 후견 제도로 바뀌면서 지자체장을 청구권자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청구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년 후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정 후견인이나 특정 후견인이 청구권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정 후견 같은 경우는 성년 후견인, 특정 후견인이 역시 청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정 후견을 보시면은 성년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인이 청구권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특정 후견을 개시한 다음에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을 개시한 이후에 특정 후견인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특정 후견 보면은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혹은 그 감독인들이 청구권자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한 다음에 특정 후견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의사입니다. 과거 행위무능력제도,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일 때는 이제 후견 개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가 아예 없었습니다. 판사가 그냥 본인의 의사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본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점에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비판적 고려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바뀌면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같은 경우는 후견 개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 판사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 싫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가 판단했을 때 성년 후견 혹은 한정 후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절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후견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판사가 판단했을 때 특정 후견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본인이 나 싫어요 그러면은 특정 후견 개시 심판 못합니다. 인용 심판 못하고 그냥 기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후견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앞의 두 가지 유형과 명확하게 구분되죠. 다음으로 정신감정 절차입니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은 원칙적으로 정신감정 절차 거쳐야 돼요. 물론 이제 판사가 판단했을 때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은 그냥 뭐 생략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정신감정 절차를 명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특정 후견은 앞에 또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 구별되죠. 다음으로 후견인 선임입니다. 과거 행위무능력 제도일 때는 민법에 후견인 순위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배우자가 후견인이 됐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 혈족, 그러니까 뭐 엄마 아버지 안 계시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후견인이 됐고, 직계 혈족이 없다 그러면 삼촌 이내 반계 혈족, 형제 자매 없으면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이런 분들이 당연히 그냥 순서에 따라서 후견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많았죠. 뭐 예를 들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트너지만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경우,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상대방의 후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로 바뀌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후견인으로 선임하게끔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본인에게 누가 적합한 후견인인지 잘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후견 심판 청구서 적을 때 아무개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서에 적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거는 후견인 선임은 법원의 직권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제 봤을 때 추천된 자가 적합하다. 그러면 그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거고요. 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정명령을 내서 다른 자를 후견인으로 추천해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보정명령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 법인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견 관련 교육을 받은 변호사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서 수소문해서 적합한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 제도로 바뀌면서 후견인 선임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다. 직권 결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후견 개시 시기입니다. 후견은 후견 심판이 확정될 때 후견이 개시되고 그리고 그 후견인은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후견 심판은 언제 확정되느냐? 판사가 1심에서 이제 인용 심판을 했다. 후견 개시 심판을 했다. 그 개시 심판 이후 2주 동안 일정한 자들이 이의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2주 되는 날 확정이 됩니다. 2주 되는 날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후견인은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위능력 제한 여부입니다. 행위능력 개념은 아까 살펴봤죠.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물론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마트에서 생활용품 사거나 혹은 뭐 식당에서 밥 사 먹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아주 간단한 법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중요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는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카메라를 그냥 팔아버렸다. 그럴 때는 성년 후견인이 가서 그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이런 이제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성년 후견인이 대리를 해야 됩니다. 성년 후견인이 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년 후견인이 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정후견 같은 경우는 한정후견 심판문에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 하는 법률 행위를 쭉 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정후견 심판문에 그 카메라 처분 행위가 이런 동의 유보 행위다. 근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결정해서 카메라를 팔아버렸다. 자, 그렇다면 역시 피한정후견인은 이런 카메라
처분에 관해서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이런 동의유보 행위에 관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혹은 한정후견인이 대리해서 하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차이가 있죠. 성년후견 같은 경우는 피성년후견인이 뭐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반면에 피한정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에 반해서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절대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인에게 피특정후견인의 카메라를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대리권한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그 카메라 처분에 관한 행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인에게 그런 이제 카메라 처분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은 혼자서 유효하게 카메라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후견의 경우는 절대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견인 권한 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취소권 가집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은 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법률행위에 관해서 포괄적 법정 대리권 가지고요. 그리고 신상에 관한 결정권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란 일반적으로 재산상 법률 행위에 대비해서 이런 신상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거를 옮기는 걸 결정하는 것, 혹은 병원 치료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년후견인은 이런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년후견인이 이런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항상 갖는 것은 아니고 피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 이런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요.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도 갖습니다.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할 때, 약혼할 때, 입양할 때 동의권을 갖습니다. 만약에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결혼했다. 그러면 그 결혼은 무효 사유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먼저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 동의유보 행위에 관해서는 동의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유보 행위에 관해서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자서 했다. 그러면 행위능력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범위 내에서 역시 재산상 법률행위에 관한 법정 대리권 갖습니다. 그리고 한정후견인 역시 신상에 관한 결정권 갖습니다. 그래서 피후견인을 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정후견인은 법원이 기관이나 범위를 정하여 수여한 범위 내에서 법적 대리권 가지고요. 그리고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후견인에게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있느냐?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을 병원, 특히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느냐? 이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다수 견해는 특정후견인도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견 종료 사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 다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피후견인이 사망하면은 후견의 대상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후견은 종료됩니다. 이거는 해석상 당연한 거고요.
다음으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같은 경우는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하면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달 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됐다. 그러면 후견 개시 원인이 뭔가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발달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부족 상태가 후견 개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 발달 장애라는 것이 코로나처럼 이제 치료를 하면 낫는 병인가요? 아니죠. 자, 발달 장애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와 평생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를 이유로 해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되면은 사실상 후견 종료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지적장애인에게 한정후견이 개시되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종료 심판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후견 종료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했죠. 그래서 뭐 청구 취지 좋고 청구 원인에 이제 피후견인이 사건 본인이 이제 후견 개시 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의사결정 능력 정도가 이제 향상됐다 이렇게 막 적어서 냈는데 판사가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뭐 이런 수개념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 능력 정도가 향상됐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발달 장애를 이유로 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되면은 그냥 평생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후견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냥 종료됩니다. 법원의 심판도 필요 없습니다. 후견 기간이 3년이다. 그럼 3년 되는 날 그냥 종료됩니다. 자, 이처럼 특정후견은 후견 종료 사유에 있어서도 앞의 두 가지 유형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상 이제 법정후견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다 들어보셨죠? 네, 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정후견만 지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특정후견은 앞의 두 가지 유형과 다르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절대 개시될 수 없었죠. 그리고 당사자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죠. 그리고 후견 종료 역시 후견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냥 당연히 종료되죠. 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런 법정 후견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성년 후견 제도의 기본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는 특정 후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특정 후견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의 후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임의 후견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후견인이 될지, 그 후견인이 어떤 범위의 대리권을 가질지 이런 후견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의 후견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후견, 이게 임의 후견입니다. 근데 이 임의 후견은 이런 후견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당사자들 의사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성년 후견 제도의 기본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발달 장애인에게 이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이런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발달 장애인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의 후견은 치매 노인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뭐 지금 아직은 젊지만 한 20년 후, 그래서 한 60대 중반 정도 됐다. 그래서 그때쯤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10년 정도
지나면은 치매가 와서 조금 이제 그 의사결정 능력이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평소에 제가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너가 이제 내가 이제 치매가 와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행위를 나 대신 결정해 주고 그 대신 월 보수를 얼마를 주겠다. 얼마를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공증을 딱 받고 그리고 이런 체결된 계약을 이제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금방 설명드렸듯이 후견 계약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받고 그리고 등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치매 증상이 왔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후견 감독인을 선임을 합니다. 뭐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그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 후견이 개시됩니다. 그럼 임의 후견이 개시되면 어떻게 되죠? 갑이 저하고 이제 계약한 내용대로 저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결정된 보수를 받아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갑이 저희 임의 후견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임의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저는 행위 능력을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에게 대리권이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혼자서 유효하게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 후견은 치매 노인에게 조금 더 적합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법인 후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과거 행위무능력 제도에서는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혹은 없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했고요. 근데 법원에서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한 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년 후견 제도로 바뀌면서 민법의 명문으로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후견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개인 후견에 비해서 다양한 사례를 관리하면서 후견 업무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준 높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개인 후견보다는 업무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이 후견인이 된 경우 그 후견인이 아프다,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후견인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후견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인 후견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인으로 선임된다 하더라도 후견 활동은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하겠죠. 근데 그 담당 직원이 아프다. 그럴 때는 다른 직원이 후견 활동을 하면 됩니다. 후견 업무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개인 후견보다는 이런 지속성을 유지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후견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후견법인 담당자가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들이 너무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법인 인감이 날인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위임장,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등기부 등본 이런 서류들을 매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견법인 담당자가 은행 직원하고 이제 조금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서류를 생략해 주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관련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후견법인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민법상 후견인 결격 사유 보겠습니다. 좀 전에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 사람이든 법인이든 다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뭐 어떤 자들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들 역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줄 그어진 부분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후견인이 될 수 없고요.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역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 역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방이 불명한 사람 당연히 후견인이 될 수 없겠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열 쪽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규정은 법인에도 적용되는데요. 법인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의 규정이 법인에 적용되면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법인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후단의 부분 배우자와 직계열 쪽 이게 법인에 적용되느냐? 적용되는데 그 적용 여부는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열 쪽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으면은 그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견인 권한 행사입니다. 아까 후견 심판이 확정되면은 법정 후견에서는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은 후견인은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면은 임의 후견이 개시돼서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후견인은 어떤 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 자, 법원으로부터 후견 등기 상황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권한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견 등기 상황 증명서에는 후견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후견인에 관한 사항, 피후견인에 관한 사항, 후견인 대리권 범위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견인이 은행 가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보여주면서 내가 갑의 후견인이고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은행 업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은행 업무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명의 사건 본인을 위해서는 한 명의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근데 후견 활동의 난이도가 높거나 혹은 대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의 사건 본인을 위해서 두 명의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 활동 난이도가 근데 권리구제 사안의 경우 그러면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도 가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서로 도와가면서 후견 활동을 하라는 취지에서 두 명의 후견인을 선임하고요. 그리고 대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무연고로 방치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피해배상금이 몇천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가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보호자를 자처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갑에게 뭐 피해배 상금 5천만 원이 들어왔다. 근데 사촌형이 갑자기 연락도 없다 사촌형이 나타납니다. 사촌형 을이 나타나서 내가 갑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 뻔하죠.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횡령하려는, 돈을 빼먹으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을 이제 빼가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이용해서 후견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갑의 사촌형인데 갑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후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뻔하기 때문에, 근데 목적은 뻔하지만 대놓고 말을 못하죠. 당신은 의심스러워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그래. 형님은 그냥 형님으로서 갑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시고 후견인은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가 돼서 또 갑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물러서죠. 아니다. 내 동생은 내가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형님 그러면 좋습니다. 형님도 후견인이 되시는데 형님 힘드시니까 다른 공공후견인 한 분이 이제 같이 후견인이 돼서 형님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래서 이럴 때 결국은 대리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후견인을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자가 그냥 의심스러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후견인이 이제 2명이 선임됐다. 그럴 경우 어떻게 후견 활동을 해야 되느냐? 원칙상으로는 그냥 각자 의사 결정을 해서 후견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을 위해서 A와 B가 후견이 됐다. 근데 A와 B에게 이런 갑의 카메라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이렇게 가정했을 때 A는 혼자서 그냥 결정해서 갑의 카메라를 팔 수 있습니다. B하고 의논 안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이게 민법 원칙인데 다만 법원 심판문이나 혹은 그 당사자들 계약에 의해서 이 카메라를 파는 행위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행위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A와 B가 의사의 합의를 이룬 다음에 카메라를 팔아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 A가 혼자서 카메라를 팔았다. 무건대립니다. 무효.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사촌형, 그런 의심스러운 사촌형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중요한 법률 행위는 다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끔 해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두면은 만약에 그 사촌형이 동생의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에도 그래도 찾아오기가 쉽겠죠. 혼자서 결정해서 처분하면은 무건대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후견인의 횡령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통해서 선임된 공공후견인들이 이런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그냥 사인이 그냥 청구해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런 위법 행위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횡령입니다. 그 피후견인의 재산을 갖다 횡령하는. 그래서 이런 횡령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돈으로 자신의 빌라를 구입하는, 자, 이런 행위를 했다. 이게 전형적인 횡령 행위죠. 그때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겠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 혹은 불법 행위에 기해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문제되는 게 이제 형사상 책임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업무상 행령죄. 그러니까 후견인이 이제 그걸 이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타인은 이제 사물을 처리하는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 횡령이 아니고 업무상 횡령의 책임을 집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의 예에서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친형, 특히 뭐 같이 살고 있는 형이다. 이럴 경우 후견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자, 이게 무슨 문제냐? 후견 행위를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 형법상 친족 상돌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친족 상돌의 규정을 한번 보면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예, 그러니까 그 범죄를 횡령 행위를 한 사람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혹은 그 배우자일 때는 그 형을 면제하고요. 이런 자들 외의 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 예에서 이런 후견인 형이 같이 살고 있다. 동거 가족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형이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 과연 친족 상돌의 규정을 적용해서 그 형의 그 횡령죄 처벌을 면제해야 되는지. 자, 이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학업심 판례이긴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판결인데요. 후견인인 친형이 피후견인의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필요를 구입한 사안. 아까 예를 든 사안이 이 판례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 측에 맞게 관리해야 하고, 후견인이 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이제 후견 활동에 대한 감독 보겠습니다. 먼저 후견 감독인에 의한 감독입니다. 자, 법정 후견의 경우에는 가장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아까 살펴봤지만 임의 후견 개시 원인이 후견 감독인 선임이죠. 그래서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반드시 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 권한을 가지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의 후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의 카메라를 팔 수 있는 그런 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후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갑의 카메라를 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럴 경우 제가 계약서를 딱 작성해서 매도인 갑, 대리인 노문영, 매수인 노문영,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저한테 유리하게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이해상반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 감독인이 반드시 피후견인을 대리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 후견인이 대리했다. 그러면 그건 무권 대리, 무효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이제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입니다. 과거 행위무능력 제도일 때는 법원이 금치사 선고 혹은 한정치사 선고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하면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위무능력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면서 가정법원은 후견 개시 심판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정한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감독하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1년에 한 번 후견인으로부터 후견 사무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은 후견인 뿐만 아니라 후견 감독인도 감독합니다. 그래서 후견 감독인이 후견 감독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후견 감독인으로부터는 후견 감독 사무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주지방법원 판례 설명드렸죠. 그 판례에서 그 후견인이 형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게 된 것도 가정법원의 감독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잘 이해하고 계신지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뭐 경증 치매 노인 혹은 발달 장애인 갑은 직장 생활도 하시네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중에 그 같은 회사의 동료의 감원 이설에 속거나 혹은 을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서 혼자 통신사를 방문해서 휴대폰을 개통했고요. 이걸 을에게 주었습니다. 자, 을은 당연히 그냥 요금 안 내고 사용했겠죠. 6개월 동안 을이 막 사용을 했고, 근데 명의자는 갑이기 때문에 200만 원의 휴대폰 요금이 갑에게 부과된 그런 사안입니다. 자, 먼저 휴대폰 개통 시에 갑에 대해 성년 후견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면 갑은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이 행위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성년 후견인은 그 각각 통신사와의 휴대폰 통신 이용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요금 부담의 근거인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요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갑에 대해 한정 후견이 개시되어 있고 이런 휴대폰 개통이 동의 유보 행위다. 그러면 역시 갑은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봤듯이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 유보 행위에 관해서는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 혼자서 그냥 결정해서 이런 통신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역시 한정 후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역시 요금 부담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갑에 대해 특정 후견이나 혹은 임의 후견이 개시되어 있고 그 후견인들이 휴대폰 개통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행위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하죠.
특정 후견이나 임의후견 같은 경우는 절대로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죠. 그래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 통신 이용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야, 다음으로 이 사안을 보니까 을이 속았네, 혹은 갑이 속았네, 혹은 갑이 을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했네. 이걸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나? 자, 먼저 속은 경우는 사기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계약의 당사자 누구죠? 갑하고 통신사죠. 근데 속이거나 폭행 협박을 한 자는 누구죠? 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계약의 당사자와 이런 사기나 폭행 협박을 한 자가 다른 경우, 제3자가 이런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폭행 협박을 한 경우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여기서는 통신사가 되겠죠. 통신사가 이런 사기나 폭행 협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만 그걸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안을 보시면은 갑은 혼자서 통신사를 방문해서 휴대폰을 개통했죠. 그러니까 통신사 직원이 이런 갑이 속았다거나 혹은 폭행 협박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나 이런 강박을, 폭행 협박을 이유로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갑에게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냐? 근데 갑은 이제 경증 치매 노인이나 혹은 발달 장애이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휴대폰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개통에 관한 이런 의사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휴대폰, 제3자에 의한 휴대폰 피해 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통신사와 협상을 통해서 채무를 감액받도록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뭐 통신사에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3자, 그 나쁜 놈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속이거나 혹은 폭행 협박해서 휴대폰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 피후견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된 금액을 도저히 다 갚을 수는 없다는 점. 따라서 피후견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감액해 준다면 월 몇만 원씩이라도 최대한 성실하게 갚겠다는 점. 이걸 이야기하고 감액을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도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감액 받은 적도 있고 뭐 실패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나쁜 놈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형사상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먼저 형사상 절차로는 이렇게 속은 경우는 사기로 고소를 하고요. 폭행 협박 당한 경우는 공갈로 고소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피후견인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가 아니고 단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망행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네가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뭐 대신 카메라를 줄게 이렇게 말해놓고 휴대폰만 받았고 카메라를 안 준 경우, 이런 경우가 기망행위.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친구잖아.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해서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속인 경우는 아니죠.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준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피해의 경우는 사기죄는 거의 없고요. 거의 준사기죄입니다. 그리고 뭐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상 소제기, 뭐 소액이긴 하지만 돈을 안 갚는다면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후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사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A의 아버지이고 A가 어릴 때부터 A를 대신해 은행 업무, 공문서 발행 업무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A에게 적금을 들어주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더니 A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지만 A를 대신해 적금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A의 아버지이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A를 위해 각종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갑자기 후견인 선임 운운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부모님들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를 하시는데,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로서 포괄적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요, 신상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대리권 및 관리권, 보호교양권, 거소 지정권, 징계권, 혼인에 대한 동의권, 이런 포괄적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친권은 부모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른, 만 19세가 되면은 이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이나 신상 결정권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일정한 대리권이나 신상 결정권을 가지려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지위에서 이런 대리권을 가지는 거고요. 자녀가 어른이 되면 부모의 지위가 아니고 후견인의 지위에서 이런 대리권을 가질 수 있는데, 후견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법원에 청구를 해서 선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가 어른이 되면은 자녀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요. 그것은 자녀가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